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상권을 조금 들어갔었죠.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번 시간에 용익물권을 공부해야겠는데 이 지상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고 그 토지를 빌려준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자,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 지상권은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부종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종성. 이거 좀 잘 기억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 건물이 멸절됐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고 지상 건물과 지상권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지상 건물과 지상권을 함께 양도했을 때는 건물의 이전 등기 이외에도 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했고, 자, 지상권은 지료, 사용료를 지료라고 하는데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상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 지료가 등기해야 제3대계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지상권을 이전받은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주장할 수 없죠.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상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 청구권이 안 생긴다는 거 이런 것 좀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23페이지에서요. 지상권의 효력이다 해서 이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이 생기는 거죠. 토지 사용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수선 의무, 유지 의무, 보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지상권자가 있죠. 지상권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있다 보니까 지상권자는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 대신 토지를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가치를 높였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유익비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죠.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시고 이 지상권도요.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방위제고 청구권, 방위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도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사용 청구권이나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상권자도 다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이다 해서 투하자본의 회수다 해서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이런 담보 제공 이런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371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224페이지에 기출 체크 문제 한번 풀어가면서 나갑시다. 우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런다고 그랬죠.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번 맞았죠.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상권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동산을 부합시켰어요. 그렇더라도 이건 토지의 부합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물 수거권이나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2번도 맞았죠. 한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자, 이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가 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이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자,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수목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안 되죠. 조금 이따 우리 구분지상권에서 특수지상권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러죠. 자, 이게 바로 담보대응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 좀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담보대응후 지상권이다. 담보대응후 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에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나대지상에 을이 저당권, 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하는데 여기다가 건축을 한다면은 이 저당권이 실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틀리게 돼서 법정 지상권은 안 생긴다 하더라도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경락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죠. 경매가 유찰이 되고 이러면은 떨어지다 보니까 저당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지상권도 같이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담보대응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권 설정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이거, 그러면 이 토지의 점유 사용권은, 점유 사용은 이 채무자,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점유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채권이 변제가 돼서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저당권의 소멸에 의한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되는데 지상권도 소멸된다는 거.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제3자의 불법 점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제3자의 불법 점유 시에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못하죠. 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못하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행사할 수 없다. 자, 지상권자는 지금 점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상권자가 점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갑이 여전히 점유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점유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제3자의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네 번째.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침해했을 때 건축을 하더라 이겁니다. 갑이 건축을 한다든가 제3자가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지상권을 잡았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때는 지상권에 의한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건축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죠. 건축을 하는 경우는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채권이 변제가 돼서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지상권도 역시 따라서 소멸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저당권과 지상권은 같이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담보대응후 지상권. 그게 지금 기출 체크의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 다시 읽어보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저당권도 설정하고 지상권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은 채권이 소멸돼서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지상권도 소멸한다. 5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지류지급 의무다. 지류는 이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류가 유상으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지료는 등기해야. 그 다음에 우리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생기죠.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만약에 지료가 2년 이상 연체되고 있어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된다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2년 이상 연체한 소멸 청구권이 생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료가 여기 연체 이 1번 판례 박스에 지금 225페이지에 판례 박스 1번을 보면은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토지가 매매가 됐는데 이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연체가 되지 않는 한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앞사람은 토지 소유자, 양도인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의 연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양수인에게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법정시장권의 지료는 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줘요. 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이 법원의 지류 결정의 효력은 소급표가 인정돼요. 청구시로 소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류 결정의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전후에 합산해서 2년 이상 연체되면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판결 후부터 2년이다 이러면 틀려요. 판결 전에 청구 시부터 그 판결의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판결 전후에 합산해서 2년 이상 연체되면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지류 결정이 없어요. 지류 결정이 없으면은 무상이라는 거. 아무튼 합의든 법원이든 결정된 바가 없으면은 무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무상지상권으로서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지류 결정된 바가 없으면은 무상지상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지상권의 소멸이다 해서요.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의 소멸이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소멸시 완성됐다, 혼동. 지상권의 우선은 저당권의 경매 실행. 그럼 후순위 지상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을 때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토지 수용 이런 거. 지상권에만 특이한 소멸원이다 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다 해서 지료 체납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의 포기. 자, 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는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226페이지에 지상권의 소멸 효과다.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해야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반환. 그다음에 지상물 수거권, 지상물 매수청권.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지만은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볼까요? 26기 기출 문제죠.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게 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자, 이거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지상권을 안고 인수하고 이 토지를 양수받은 거기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이 인도 청구할 수 없죠. 반환 청구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았네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가 1년 6개월 문의 연체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지료는 2년 이상 연체돼야만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2년 이상. 그러면 1년 6개월이라고 나왔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4번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우리 기간이 만료돼서 지상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을 청구했을 때 설정자가 거절한다면은
지상물 매입청권 행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이 현존하면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언제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죠. 왜 틀렸냐? 자, 281조를 보면은 기간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종료물의 최단 기간, 종료물의 최단 기간인 30년, 15년, 5년이 되는 거죠. 종료물을 정했을 때는. 근데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기간도 약정이었고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5년이다. 수목은 언제나 3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종료물의 최단 기간 또 내지는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죠. 2번만이 정답이네요. 맞은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우리 특수지상권이다 해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뭐냐? 구분지상권. 1984년도에 우리 민법에 신설 들어간 거죠. 자, 289 2조에 신설 들어간 거죠. 추가 들어갔죠. 구분지상권은 지상, 지하, 지상 또는 지하의 한 층만 구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죠.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송신탑이라든가 또는 뭐 송전선 이 한전에서 송전선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철탑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어느 한 층만 이용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분층을 표시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 우리 서울시 지하철을 생각하면 아주 쉽죠. 자, 이 구분지상권은 자, 우리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수목은 제외되죠. 땅속에서 나무 키울 일 없잖아요. 그래서 수목은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자, 이거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연구하는 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일반지상권과 양적인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이는데 자,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층을 반드시 표시해야겠죠. 구분층을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구분층을 표시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시킬 수 있죠. 사용권 제한이 가능하죠. 제한 가능하다. 그래서 당신 땅 밑에 지하철이 통과되니까 이 깊게 지하실 공사라든가 이런 걸 금지시킨다든가 무거운 집안이 침하될 정도로 무거운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제한물권자의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죠. 제한물권자의 전원. 물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나.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물권자, 그래서 일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동의도 있어야죠. 아무튼간 이런 전원의 승낙이 어디야만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구분지상권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구분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어느 층을 한정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 구분지상권, 일반 지상권의 차이점 해갖고 도표로 정리했죠. 구분지상권은 어느 한 층만 사용하는 건데 일반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지표면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구분지상권은 이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가능하지만 일반지상권은 수목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일반지상권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 걸 쭉 정리했습니다. 구분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의 방해 금지 의무가 있고 제3자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인관계 규정도 적용된다. 구분지상권.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것도 특수지상권인데 일종의 특수지상권이죠. 타인의 토지를 묘를 존속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죠. 묘를 존속하고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일정량을 이용하는 권리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양태는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승낙으로서 묘를 설치한 경우 하나, 두 번째, 무단으로 묘를 설치해서 평원공익을 20년이 경과된 경우,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취득시효. 자, 이 취득시효는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도 가능해요.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취득시효 인정되는데, 자,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원칙은 무상이죠, 무상. 취득시효는 원칙의 대가가 지료가 없죠. 무상이죠. 이 취득시효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취득시효는 이거 타주점이죠. 이거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아니거든요. 타주점이죠.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라는 거. 봉본과 시신이 있어야죠. 분묘기지권은. 봉본이 분묘라는 공식 이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이 취득시효도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양태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한 경우,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는데 20년이 경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만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묘기지권. 세 가지 양태에서 생기는 거죠. 이 분묘기지권은 봉분과 시신이 안장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자, 우리 분묘기지권이 생긴 그 묘에 옆에 새로운 묘 설치할 수 있냐? 쌍분 형태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합작묘, 단분 형태라고 그러죠. 합작묘로 설치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새로운 묘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묘기지권은 이장할 수도 없죠. 이장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우리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은 의사표시만 갖고도 포기가 됩니다. 의사표시만 갖고도 소멸이 됩니다.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의사표시만 갖고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거. 자,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 우리 판례에서는 제한 없죠. 존속기간은 제한 없다는 거, 판례에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사용 범위도 제한 없죠. 묘를 존속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우리 기출 체크 문제 26키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풀어볼까요? 제사를 주재한 장남갑은 1985년도 의료토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공연하게 분묘를 기지 점유하여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3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30년이 지났으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 거죠. 그렇죠? 자,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장을 청구 못하죠.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인정됐으니까 타인의 토지를 할지라도요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특수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틀렸죠. 새로운 묘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안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의사표시만 갖고도 포기가 된다고 그랬죠. 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4번이 맞았네요.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일 때는 원칙이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이 무상. 그러면 지료 지급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 5번도 틀렸죠.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맞았죠. 4번.
자,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다. 우리가 법정시한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법정시한권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뤄놨죠. 이 법정시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시한권은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아야죠. 법정시한권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법정시한권 내용이 판례도 많고 내용이 좀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 잘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양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리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토지와 건물이 달리 있는 나라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생겨야지, 만약에 이게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 건물을 소유하나 마나죠.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는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법률 규정상 인정되는 거, 이걸 법정시한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정시한권이 중요한 거니까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첫째,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 존속기간은 그 구조물로 건물의 최단 존속기간이죠.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죠. 그러면 경관 건물일 때는 30년, 목조 건물일 때는 15년 이러죠.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된다. 두 번째,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하려면은, 지상권을 양도하려면은 등기가 필요하죠.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죠.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처분 시에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법정시한권의 지료는 어떻게 되냐? 사용료는. 자, 지료는 원칙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죠. 합의로 결정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결정.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합의든 법원이든 결정된 바가 없어요. 결정이 없어요. 결정 없는 경우에는 무상지상권이라고 그랬죠. 무상지상권으로 이게 지료 증액 청구권도 안 생기고, 자, 2년 이상 지료 연체에 의한 소멸 청구권도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원의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청구 시에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래서 결정했을 때부터 지료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청구 시로 소급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지료. 그러면 이 네 번째 보면은 이 법정시한권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법정시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시한권은 발생하죠.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법정시한권 발생하는데 단 하나의 예의가 있어요. 예의.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정리해 드리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은 이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은 불발생합니다. 배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은 의무규정이라는 거. 의무규정.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은 안 생깁니다. 자,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의무규정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면 법정시한권의 유형이 우리 5가지입니다. 유형이. 자, 우리 민법 305조. 전세권 설정의 법정시한권이다 그러죠. 이건 누구한테 발생하냐?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한다. 에게 지상권이 발생하죠. 전세권 설정의 법정시한권. 누구한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볼까요? 이 법정시한권이 생기려면은 동일한 소유자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예요. 동일 소유했었어요. 동일 소유했었는데, 자,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했죠. 을에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로 그러면 설정자 이게 전세권 설정자죠. 이자가 전세권 설정자인데 설정자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건물 전세권자도 이용할 권리가 생겨요. 토지 이용권이 있는 거죠. 이용권이 있는 건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토지만 병한테 매매가 됐어요. 토지만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이 설정자의 토지 소유가 아닐 때는 이 사람에게 이용권이 없단다면 이 사람 날라다니 하잖아요. 그런다면은 이 전세권이 있으나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용권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 이용권이 바로 법정시장권이란 얘기예요. 지상권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누구한테 발생하냐 이게 중요하죠. 이자한테 발생합니다. 왜 이자한테 발생하냐? 이자에게 법정시장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이자에게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자, 이자에게 법정시장권이 생겼을 때 건물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이용권이 마련이 되죠. 자, 우리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은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304조 1항이 나와요. 304조 1항을 보면은 그러면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은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이자도 보호가 되죠. 근데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은 나가실 때는 나머지는 이 사람이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호해야 하니까 누구에게 법정시장권이 발생하냐? 전세권 설정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잃어버리면 틀립니다. 이거. 자, 이게 바로 전세권 설정 후 법정시장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법의 366조.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시장권이다. 자, 이것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장권이 발생하죠.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소유자에게. 자, 토지와 건물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와 또 건물이 존재해야죠. 건물이 존재했어야죠. 이 건물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있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돼도 상관없습니다. 건축 중에 있었던 거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건물이 철거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동일 소유. 자, 이 두 가지가 철칙이죠. 자, 건물이 있었어야 하고 동일한 소유자일 때는 저당권은 실행으로 각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장권이 등기 없이 발생하죠. 이 저당권은 토지만 저당을 잡아도 좋고 건물만 잡아도 좋습니다. 아무튼간 저당권의 실행으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의 공동저당권이라고 했죠. 공동저당권 설정했어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있잖아요. 건물의 철거로. 자, 건물이 철거돼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신축된 건물에 저당권을 다시 설정했다는 말이 없는 한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죠. 구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 신축 건물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법정시장권이 생기냐 이겁니다. 안 생긴다는 거. 법정시장권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겠는데 건물이 있었던 건물이 철거됐을 때 다시 신축했을 때는 저당권이 토지만 저당권 설정을 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시장권은 생기지 않는다. 법정시장권을 인정한다면은 저당권자에게 커다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저당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법정시장권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임목법 제6조에 나오죠.
우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경매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20구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 발생하죠. 다인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20구 소유자에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나오죠. 10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어느 한쪽만,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한쪽만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가 설정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발생하죠. 어느 한쪽만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가 설정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자라고 한다면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여러분들이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어요. 건물을 잡아야죠. 건물을 담보로 설정해야죠. 그래야 건물을 자기가 실행해서 자기 것이 건물이 됐을 때는 토지는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토지를 30년 동안 이용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담보권 설정해야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자, 우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매매, 증여, 공매, 강제경매,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이 처분행위, 처분할 당시에는 동일한 소유자예요. 근데 처분행위로 해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되면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이 발생하죠. 이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는 거. 이걸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 법정시한권이 발생하는 유형이죠. 유형. 법정시한권이 생기는 양태를 얘기하는 거죠. 유형은 이렇게 5가지예요. 민법이 2가지죠. 전세권 설정의 법정시한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시한권. 이 2가지가 중요하죠. 민법에. 그 다음에 특별법이 2가지죠. 특별법, 임목법과 가등기담보법이 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총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죠. 법정시한권은. 자, 그 중에서 우리 229페이지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에 대해서 우리 책에 정리를 해놨죠. 자,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란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각 등으로 기타 원인으로 처분행위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는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다. 성립유권, 토지와 건물은 처분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 매매, 증여, 경매, 강제경매 또는 공매 이런 등으로 소유자가 틀리게 돼야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이 생기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요. 제일 밑에 B번 얘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상권이 포기된 것이다. 자,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치료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주고 존속기간은 그 종료물의 최단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만큼은 임무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4번이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성립한 후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 그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발생한 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소문자가 곧잘 잘 나오니까요. 이걸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에 건물이 동일 소유했었어요. 동일 소유죠. 건물도 토지도 갑 것이었는데 이 건물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건물만 경매가 됐어요. 강제경매. 경매가 돼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은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경매 등으로 인해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 없이요. 지상권 등기 없어요. 그래도 발생하죠.
지상권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데, 자, 재밌어요. 이 토지가, 이제 이게 토지 소유자잖아요. 근데 토지가 매매가 됐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등기, 지상권 등기가 없는데 이 사람은 지상권 주장할 수 있냐? 병한테. 이 을은 지상권 주장 가능하죠. 자, 이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도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 관습법정의 법정지상권은. 자, 또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을 처분하려면은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냐? 등기를 해야죠.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을 매매했어요. 건물을 매매하면서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요. 지상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건물의 이전 등기는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아직 지상권은 등기도 없어. 그러면 지상권은 이전 등기를 안 받았을 때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지상권 인정되냐 이겁니다. 법정지상권 없죠. 자, 우리 이 건물이 양도됐다고 해서 지상권도 따라간 건 아니라고 그랬죠. 지상권은요, 부정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상권 취득하려면은 지상권은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건물의 이전 등기만 가지고는 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지상권은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건물의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전 소유자,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합니까? 예, 전 소유자, 양도인이죠. 을에게는, 전 소유자에게는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존속하죠.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 운명을 갖춰놓은 부정성이었기 때문에 지상 건물이 양도됐다고 해서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전 등기가 돼야 넘어가는 건데 이전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법정지상권과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아무튼간 이 양도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존속하죠. 그러면 을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양수인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죠. 지상권 등기 청구권의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권으로 대의 행사할 때는 순차 등기만 가능하죠. 자, 을에게 설정 등기하고 자기는 이전 등기 받아야지 자기 명의로 직접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죠. 자, 아무튼 네 번째.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지 한데 이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든가 토지를 인도 청구한다는 건 시인의 성질에 반한다 그러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의 건물의 철거 청구,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청구를 못하죠. 인도 청구 못한다. 청구할 수 없다. 장차 지금 현재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 자니까 그자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나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네 번째.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이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료, 차임이죠. 차임 상당의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냐? 있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친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이자가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여섯 번째. 그러면 건물의 경락이네요. 건물을 경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경매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알죠? 그러면은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이 발생하죠. 건물의 경락인에게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경매는. 자, 여기 신문제가 곧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경매나 공매나 매매나 등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으면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그런데 토지가 매매가 돼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갔을 때 지상권 등기 없는데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냐 이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상권을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하는데 건물을 매매하고 건물을 이전 등기만 했어요. 지상권은 이전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 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전 양도인에게는 여전히 법정 지상권이 존속하죠. 그러면 이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등기 청구권을 이 사람은 양수받기로 했으니까 이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권자는 아니지만은 건물의 양수인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자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죠. 그 대신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은 반환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맞죠. 그러면 건물의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니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했다고 보여야죠. 아무튼간 요 내용 좀 잘 정리하세요. 우리 책에 순서대로 쭉 정리해놨죠.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양도된 경우다. 그래서 기억번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그 다음에 니은번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해서 그 내용을 쭉 A, B, C, D 해서 쭉 정리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했는데 우리 지상권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지상권은 다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그랬어요. 이용하는 권리인데 장기간 동안 이용하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 경관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했다 하면은 최단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미만을 했을 때는 30년 올라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에요.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그러면 유상으로 됐을 때는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되면은 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지상권은 타인한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건물이 현존해요.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설정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이 가능한데 이때는 지상물 매수 정권이 생기죠. 이 지상물 매수 정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설정자는 거절하지 못하죠. 또 이 지상물 매수 정권을 행사하는 데는 자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 갖고 지상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상물 매수 정권이 없어요. 의무 위반자인 지상권을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정권은 지상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설정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담보 대행의 지상권이다 해서요.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 피담의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된다면은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특수지상권이다 해서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분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법정지상권을 공부했는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양태는 유형은 5가지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자에게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고 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라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있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재축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간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예요. 그 후로 소유자가 틀리게 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간 그랬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수목집단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건 특별법상 인정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그랬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경매, 공매, 매매, 이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생기는데 이것은 의무기정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다고 그랬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안 생긴다는 거.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 뒤로 토지가
양도됐다든가 건물이 양도됐을 때는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겠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상권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과 전세권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익물권 세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